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에서 배뇨장애를 맡고 있는 심지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신경성 방광은 이제 배뇨장애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제가 특별히 또 관심이 많고 또 애정을 갖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진료를 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오늘 강의에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치료 목표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 척수장애가 있는 경우에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임상양상이 딱 똑부러지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변의 위치도 다 다르고 또 이게 단발성이냐 좀 다발성이냐 척수의 여러 분야 이제 이 부분이 손상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치료 원칙 또 치료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이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원칙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성 방광의 치료 목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첫 번째는 신장의 보존이거든요. 상부요로 신장의 보존이 중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저압 방광 유지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고압의 반대에 되는 개념으로 저압입니다. 그래서 방광 내의 압력이 낮게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요로 감염이 통제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척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다 세균요가 있거든요. 소변 검사해 보면 다 세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로 감염이 통제에 대한 거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요 역동학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척수 장애인에 대한 진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는데 이 요실금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근데 이제 그 적절한 요 자재를 확보하고 요실금을 해결하는 게 신경이성 방광 환자에 대한 주요한 우리 치료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요실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또 추후에 여러 가지 이 장치들이나 이 배뇨장애에 도움을 주는 기구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적절한 사회활동을 하셔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제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압력과 요로 감염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척수 장애인분들은 다 세균요가 있거든요. 그 세균요가 있는데 그 세균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세균요가 없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의사한테 갔을 때 그 항생제를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항생제를 쓰고 계속 먹는 항생제를 먹고 계속 세균요를 치료를 하는데 그 세균요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세균요가 있고 압력 아까 제가 고압방광이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압력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위험의 시작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 증가거는 저압 방광에서 있는 세균요는 사실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이 고압 방광에 대한 치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비뇨기의 구조와 이제 기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손상 이후에 나타나는 배뇨 증상, 신경성 방광일 때 검사를 어떤 검사를 하는지, 배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신경성 방광의 합병증은 어떤지, 정기검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순서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이 비뇨기계는 상부요로와 하부요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이 방광을 기준으로 이 신장하고 요관은 상부요로, 그래서 소변의 생성과 이동이 있고 하부요로, 방광부터는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남성은 요도의 길이가 여자보다 한 4~5배로 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해부학적 차이는 이후에 말씀드릴 자가도뇨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어렵죠. 길이가 15에서 20cm 정도 되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일자로 이렇게 그림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전립선 직전에 각도가 90도로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자가도뇨를 해보시면 처음엔 잘 들어가다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관략근 직전입니다. 전립선 직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거를 조작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제 새끼리 생기거나 또 이제 요도 협착이 생기기도 해서 그 부위를 잘 통과해야 되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왼손을 잘 당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손을 이 성기를 잡고 있는 왼손을 잘 당기면 요 각도가 최대한 일자로 펴지게 되기 때문에 카테터를 더 잘 통과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생성과 배출이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변이 차서 방광이 이렇게 확장하게 되고 그 감각을 뇌가 받고 다시 뇌에서 적절한 시간과 장소라고 생각해서 소변을 보라고 이렇게 신호를 내리면 방광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 방광을 짜줄 수는 없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광을 짜는 거는 자율신경계에 의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척수에 손상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운동신호나 감각신호뿐만이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방광을 우리 몸이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게 돼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척수 손상이 되면 현재로서는 그게 이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이민구 교수님도 하고 계시고 이제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셔서 그거를 치료해 주실 걸로 기대는 되지만 현재로서는 이거는 일단은 영구적인 거라고 보고 관리를 하는데 집중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척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감각 신호가 뇌로 전달됐다가 다시 뇌가 판단을 해서 방광으로 가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그 크게 두 개의 그 중추가 있어요. 배뇨 중추. 하나는 여기 척수에 있고요. 하나는 이 위쪽 교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그 교내 위쪽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소변을 잘 참지 못하게 되는 저장의 문제가 생기고요. 이 천수 아래쪽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배출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 천수와 이 교내 사이에 보통은 이 사이에 이제 장애가 있죠. 이 사이에 장애가 있을 때는 저장 장애와 배출 장애 둘 다 생기게 돼요. 2015년도에 조금 지난 자료긴 하지만 척수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보면 사실 대부분은 이제 경추와 흉추에 대부분 이제 리전이 있고요. 그 병변이 있고 의료적으로 가장 힘든 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성생활도 있고 뭐 배변 관리 뭐 욕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배뇨 장애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변 보는 게 장애인들마다 다 다양하고 이제 그 어떤 정보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얻지 못해서 가지고 계신 어려움이 가장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척수가 손상됐을 때 초기에는 척수 쇼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척수 쇼크가 일어나면 처음에는 그 모든 감각이나 운동 기능이 일시적으로 상실됩니다. 근데 완전하게 척수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8주에서 한 12주 안에 돌아오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돌아오는 첫 신호가 방광의 충만 감각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예 못 느끼다가 내가 소변이 좀 차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면 그게 척수 쇼크에서 어느 정도 돌아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신호가 나타날 때 보통 저희가 외래에서 요 역동학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과활동성 방광이라는 게 있는데 천수신경, 아까 말씀드렸던 천수신경 상부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과활동성 방광이 일어나요. 말하자면 방광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도록 불수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꾸 원치 않게 수축을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이게 원치 않게 자꾸 수축을 하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요실금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 역동학 검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 방광이 과민하게 수축을 하는데 일정 시점에서는 요실금이 생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압력이 높아지는데 요실금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상부 요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치료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수신경 하부에 문제가 있으면 무수축 방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방광에 이제 요폐가 생겨서 방광에 소변이 계속 차도 소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이 어떤 이 척추에 닫히는 위치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신경이성 방광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이 여러 가지가 병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신경이성 방광으로 일단 오시면 저희 외래 오시면 저희가 몇 가지 검사를 하거든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소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소에 소변을 보실 때 이런 식으로 맨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정상뇨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수분 섭취가 적었을 때 이런 농축뇨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자가도뇨나 이제 그런 거라면서 피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혈뇨가 생길 수 있고요. 맨 오른쪽은 농뇨라고 하는데 이렇게 농뇨가 생기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변 배출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세균 감염이 심하다는 뜻이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외래로 내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배뇨일지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소변을 보고 있는지, 요실금은 있는지 그런 거 등등을 기록해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도 방광 내시경을 항상 봐요. 그래서 그 보는 이유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것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요도 협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진 않은데 남자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그리고 방광 안쪽을 저희가 관찰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방광에 크게 이 방광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육주화라고도 하는데 방광 안쪽이 이제 압력을 심하게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방광 근육이 심하게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방광 근육이 더 커지면은 방광 힘이 더 좋아지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심장이 좋지 않은 심부전 환자들도 심장은 커지지만 힘은 더 이제 떨어지는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방광 근육이 이렇게 두껍게 생기고요. 압력이 더 높아지면 여기가 푹 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도 이제 방광 개실이라는 이제 그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의 역동학 검사는 신경학적 이상이 이제 이 형태학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기능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편하시지만 이 검사는 대체할 수가 없고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받아서 저희가 방광 내압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진단의 목적은 고압 요로기를 속히 검출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저압 방광으로 만드는 어떤 그 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고압 방광의 그런 영상학적 사진이거든요. 소변을 보는데 이 방광이 쪼그라들어 있고 소변을 밑으로 봐야 되는데 이 위쪽으로 양쪽으로 이제 역류가 이렇게 심하게 됐고 양쪽 콩팥이 이렇게 많이 확장된 사진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가면 이제 신장이 크게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배뇨관리법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복압을 이용한 자연 배뇨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배를 눌러서 소변을 보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그냥 봐서는 시원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많은 척수장애인들이 손으로 배를 눌러서 소변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생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비생리적인 방법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알지만 이게 복압이 들어가면 이 방광에 들어가는 이제 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요도에도 이제 복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광을 짜주지만 반대로 요도도 막아버리는 방법이란 거죠. 그렇잖아요. 본래 조임근은 열어주고 위에서만 짜줘야 되는데 복압을 주게 되면 위에도 짜고 밑에도 누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하기 전에 항상 요 역동학 검사 등을 해서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고 하셔야지 이거를 무조건 아랫배를 눌리거나 배에 힘을 줘서 이렇게 눌러서 보는 방법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방법을 쓰면 안 되는 환자들은 방광 내압이 아주 크게 상승되거나
이 어떤 환자들은 이 배뇨근 횡문 관략근 협조 장애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학적인 이유로 방광은 짜주는데 관략근은 조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요 역동학 검사에서 이제 발견이 됐을 때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척수장애가 있는 분들의 20%는 아까 그 요관 역류되는 거 보셨죠? 소변이 이렇게 콩팥으로 올라가는 걸 방광 요관 역류라고 하는데 20%는 그 방광 요관 역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자극배뇨법이란 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병적인 그 약간 이 배뇨법이에요. 이게 신경 손상 정도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몸에 있는 어떤 특정 부분을 건드리면 그게 배뇨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치골 위를 이렇게 톡톡 두드린다던가 어떤 분들은 이제 음모를 이렇게 만진다던가 하면 그렇게 하면서 배뇨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해서 잘 본다고 하시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부 요로 손상의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고 이게 충분히 방광 근육이 수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혼자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이게 안전한지 요 역동학 검사를 통해서 상태를 증명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그 척수 장애인 환자분들한테 쓰이는 그 약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약을 드시는지 되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심플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 몸에 아까 자율신경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부교감신경은 이제 브레이크에 해당되고 교감신경은 이제 악셀레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여기에 뭐 뱀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겠죠? 도망갈 때 이 항진되는 게 교감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소변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안 되겠죠? 소변을 잘 보려면 마음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야 되고 교감신경은 이제 억제가 돼야 되고 반대로 소변을 잘 저장하고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교감신경이 이제 톤이 올라가야 되고 부교감신경이 톤이 다운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비뇨의학과 약들은 이제 이런 베이스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항콜린제라는 약이에요. 이제 이게 배뇨근 과활동성이 이제 치료의 근간이 되는 약인데 흔히들 이제 편하게 방광 크기를 늘려주는 약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게 되면 저장 능력을 이제 올려줘서 방광이 소변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약을 먹게 되면 이전에 스스로 좀 소변을 보시던 분들은 소변이 더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에는 배를 눌러서 어느 정도 소변을 그래도 잘 봤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방광 크기를 늘려주는 약이라고 하면서 이 약을 처방받고 저 약을 먹었더니 저장은 좀 더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이전처럼 이렇게 약간 배를 눌리거나 해서 볼 때 소변이 더 안 나온다는 거죠. 되게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변을 더 잘 보게 하는 약이 맞는 거죠. 예. 소변을 더 안 보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 첫 번째 목표인 고압방광을 저압방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약을 먹는 거기 때문에 소변을 오히려 다 이제 더 잘 못 보게 하는 약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을 더 저장하게 해놓고 자가도뇨를 통해 소변을 이제 배출하는 식으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소변이 더 잘 안 나온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알파 차단제라는 약을 이제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이제 남자로 보면 전립선, 여자로 보면 방광목에 있는 이 알파 이제 수용체라는 거에 작용을 해서 거기를 이제 더 릴렉스 시켜서 이렇게 넓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을 이제 배출시킬 때 좀 더 잘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립선 치료제로 제일 많이 쓰이는 약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에 아주 젊은 남자들한테는 주지 않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남자 전립선은 보통 40대 이제 후반 정도부터 나타나거든요. 또 하나는 알파,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자한테만 주는 약입니다. 역시 전립선 사이즈를 줄이는 약이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기본적으로 방광을 짜주거나 방광을 이제 더 안정화시키거나 하는 방향, 그리고 하나는 이 방광 출구 폐색을 좀 저항을 낮추는 방향, 그렇죠? 알파 차단제를 주거나 이런 약들을 줘서 전립선 사이즈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약을 쓰는 거고요. 소변 배출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은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방광에 힘이 떨어진 환자들한테 방광을 쭉 짜주는 약은 효과적인 약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도 과민성 방광보다는 저활동성 방광이 훨씬 치료하기가 어렵고 마땅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소변이 자꾸 배에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가도뇨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쭉 짜주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 소개해드리면 야간에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항이 이뇨 호르몬제가 이제 줄어가지고 밤에 만드는 이제 소변 생성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야간 소변량을 줄여주는 그런 이제 항이뇨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많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저희가 주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보면은 척수장애인 분들이 다 본인만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이 소변을 보고 계신데, 요실금 패드나 콘돔 도관, 뭐 음경 겸자 또는 음경 클램프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잠깐씩만 말씀드리면, 요실금 패드야 일반적으로 뭐 기저귀하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콘돔 도관이란 거를 가지고 계신 이제 남성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음경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콘돔 도관을 씌워가지고 이걸 소변 주머니에 이제 연결해 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성들은 이제 쓰기가 어렵고 또 세균이 많이 이제 짐락이 될 수 있고 음경 피부에 합병증이 되게 많고요. 제가 봤던 제일 심한 경우는 저기에 비닐봉지를 감아서 그거를 고무줄로 이렇게 보호자가 감아둔 것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오래되니까 이제 이 비닐봉지를 감아둔 안쪽에 있는 음경 피부가 다 상해 있고 고무줄로 묶어둔 데가 이제 괴사가 생겨서 굉장히 이제 좀 심하게 안 좋게 된 경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도 이제 제가 보호자분이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음경 클램프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음경을 아예 그냥 이렇게 찝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찝어두는 경우에 이제 음경 피부가 역시 다 괴사된 걸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건 음경 괴사도 문제지만 그렇게 집어놨을 경우에는 방광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요 누출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요 누출이 되면 그 압력이 분산이 되는데 그게 안 되게 아예 이거를 집어넣고 보호자가 본인이 편할 때 한 번씩 그걸 빼주기 때문에 고압 방광을 형성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제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헐적 도뇨법 신경이성 방광 환자에서는 방광 용적을 늘리는 방광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항콜린제를 기본적으로 투여를 하고, 자가 배뇨로 충분히 원활치 않을 때는 간헐적 자가 도뇨법을 하는 것을 표준 치료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 치료인 이런 간헐적 도뇨법에 대해서는 대한배뇨장애 요실금 학회 홈페이지에서 설명도 잘 해놨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얻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이런 그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미 뭐 유명한 회사들에서 다 좋은 제품을 이미 많이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 요즘은 회사에서 집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병원으로 와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어찌됐건 충분히 이제 교육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환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헐적 도뇨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칙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두 번을 기본으로 하고 그 사이에는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데 1회 소변량 배출량이 400cc 이하를 저희는 권고를 해요. 이제 500에서 600cc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역시 방광 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400에서 400cc 이하를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가도뇨를 했을 때 600에서 700이 나오면 더 자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150, 200 정도 나오면 좀 더 기다렸다가 횟수를 한두 번 정도 줄여도 되는 것이죠. 기본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도뇨관 크기는 아주 크게 하지 않고 12에서 16프렌치 정도 저희가 보통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저는 이런 기구까지 써본 적은 없는데, 이제 팔이 불편하거나 이제 왜냐면은 이제 이게 마비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보조 장치들이 일단 외국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걸 좀 알아보고 있는데 필요한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알아봐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자가도뇨는 다 요양급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도 하루에 4번은 기본, 그리고 보통 얘기를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잘 얘기를 하면 한 6번 정도까지는 다 급여로 제공하고 있어서 아주 이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제품을 하루에 한 1,500원 정도면 공급을 받아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제품들이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손 동작이 미숙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가도뇨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많은 척수 장애인 분들이 이제 나는 도저히 이거를 할 자신이 없고 손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테터를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방법은 크게 음경 또는 이제 요도를 통해서 이제 카테터를 가지고 있거나, 또 하나는 이제 이 배꼽 아래쪽에 이제 구멍을 이렇게 내서 치골 위 방광루 설치술을 해서 그렇게 카테터를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유치도뇨법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도에 이렇게 관을 넣어서 가지고 계시거나 방광 위쪽으로 이렇게 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본인이 자가도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유치도뇨법을 처음부터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저거를 간헐적으로 하지 않고 유치도뇨법을 했을 때는 방광이나 신장의 결석 발생 위험성도 좀 크고요. 요로 감염의 발생률도 아무래도 더 큽니다. 이게 간헐적 도뇨는 한 7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유치도뇨법을 했을 때는 뭐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여자 환자를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소변줄을 밑에 이제 끼워두면 이 결국은 방광이 섬유화되고 구축화돼서 딱딱하게 되거든요. 딱딱하게 되고 방광 내압이 이제 올라가니까 소변이 자꾸 옆으로 새요. 소변줄을 갖고 있는데도 이제 자꾸 소변이 새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제 이 요양병원이나 이제 그런 데서 소변이 새니까 보통 소변줄을 더 굵은 걸 껴요. 또 자꾸 굵은 걸 껴가거든요. 자꾸 새니까. 그럼 처음에는 괜찮은데 결국은 그 요도 점막이 이제 미란이 생겨가지고 방광 경부나 이제 그쪽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소변이 훨씬 많이 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유치도뇨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요. 제가 저기 방광암이라고 이제 써놨지만 이 신경이성 방광인 분들의 뭐 카테터를 많이 꼈다고 암이 더 많이 이제 생기냐 이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암의 전조 단계로 저희가 이제 염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 카테터를 많이 끼고 방광에 많이 닿다 보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뭐 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신경이성 방광 환자들이 카테터를 끼는 경우에 조금 더 뭐 암의 발생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보고 정도는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이 치골 위 방광루를 하지 않고 음경에 이제 소변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음경 피부가 녹아버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요도 도뇨관보다는 만약 해야 된다면 저희는 방광루 설치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렇게 내가 이 약도 먹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방광 용적이 생각만큼 크게 늘어나지 않고 소변이 이제 계속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방광 내에 보톡스 주사를 해서 그거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흔히 얼굴에 맞는 그 보톡스 주사가 이 보톡스입니다. 근데 이 보톡스 주사를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영구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주사를 해서 처음에는 얼마간 좋아질 수 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효과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반년마다 반복해서 계속 이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긴 합니다.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국소 마취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방광 안에 이렇게 한 20군데에서 30군데 이런 식으로 보톡스 주사를 이제 놓는 거죠. 그래서 환자 증례를 이제 한 편을 말씀을 드리면 20년 전에 이제 흉추 3, 4번 골절로 완전 마비이신 이제 주부분이 있었는데 본인의 방광 용적이 너무 작은 거예요. 80cc밖에 안 되니까 쉴 새 없이 화장실을 가셔야 되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소변줄을 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변줄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생활이 이제 불편했었는데 그분이 방광 근육에 보톡스를 맞고 용적이 이제 600까지도 늘어나서 극적으로 좋아졌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방광 크기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작았었는데 수술 후에는 이런 식으로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그런 방광을 가졌던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구적이진 않고 반복적으로 시술해야 된다는 좀 단점은 있고요. 신경위성 방광이 아주 만성으로 진행돼서 결국 완전 쪼그라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양쪽으로 방광요관 역류가 있을 정도로 심하게 쪼그라들었을 경우에는 방광 확대술이라는 걸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방광 확대술은 방광이 이렇게 워낙에 작아져 있기 때문에 이 방광을 일부분을 이렇게 열고요. 우리가 이 소장의 일부분을 이런 식으로 수술방에서 채취를 해서 그 장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르고 이어붙여서 이렇게 동그란 구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이식해 주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방광을 이렇게 확대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기존에 거의 저장 못하던 방광이 400에서 500cc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훌륭한 저장소가 되지만 다만 이제 이건 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예전에 갖고 있던 방광하고 똑같진 않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결석이나 감염이 이제 우려가 있어서 잘 관리를 하면서 이제 지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방광 확대술을 하거나 아니면 역시 장을 이용해서 일부분을 이제 이 요루라고 하죠. 그 요루를 이제 이 피부에 설치를 해서 소변이 만들어지자마자 항상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백을 차고 다니게. 우리가 이제 직장암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장루 차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요루를 설치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방광이 거의 기능을 못할 때 그런 방법도 있고요. 신경성 방광의 합병증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세균요는 다 있습니다. 다만 세균요가 있는데 그 세균요가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이제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게 몸에 이제 균열증이 생기고 그 요로 감염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뇨통이 본인이 느끼기에 심하게 있거나 빈뇨가 있거나 발열 오한이 있을 때는 이건 요로 감염이 일단은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얼른 병원으로 이제 내려오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세균요가 있다고 다 치료를 하는 게 아니다.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를 한다. 그리고 요로 감염이 무섭기 때문에 평소에 그럼 난 항생제를 미리 먹겠다. 이것도 금기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평상시에 계속 약을 드시면 진짜로 아플 때 쓸 약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뭐 방광 세척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줄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유치 도뇨관을 하고 계신 경우, 도뇨관을 꽂고 계신 분들은 보통 이제 실리콘일 경우에 3주에서 4주에 한 번씩 체인지를 하면서 저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저귀를 사실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요로 감염엔 좀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뭐 이제 여름에는 이제 좀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냄새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좀 의식이 될 수도 있고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저귀 사용을 비교적 좀 줄이는 것이 요로 감염에는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이렇게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추적 관찰해 보면 방광 안에 돌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 환자들한테 많고요. 이렇게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내시경적인 치료를 해서 결석을 저희가 제거를 해드리게 됩니다. 역시 감염이든 결석이든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서 잘 씻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합병증인 방광요관역류는 척수 손상 환자의 20%에서 있고 이게 신장 손상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역시 병원에서 추적 관찰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방광요관역류가 이제 일어나면 보통 이제 척수 손상인 분들이 이렇게 방광벽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압력이 되게 높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관 역류가 심하게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 신손상이 일어나기가 쉽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기적인 검사에 대한 권고사항은 저는 이제 초반에는 1년, 초기에는 1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안정화되는 5년 이후에는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만 병원에 나와 주셔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아예 병원을 아예 안 오시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 신장 기능이 거의 떨어져서 이제 무기능신으로 간 분을 제가 몇 분 봤기 때문에 요거는 병원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와서 정기검진을 받으시길 제가 말씀드리고요. 즉시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본래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요실금이 생겼다. 또는 내가 오한이 자꾸 발생한다. 그러니까 열성 요로 감염이 자꾸 있거나 또는 어떤 그 도뇨관 유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 그런 분들은 즉시 검사가 필요하고 도뇨관 유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꼭 병원에 오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없던 요실금이 생기거나 자꾸 요로 감염이 발생한다고 하시면 즉시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척수 장애의 어떤 그런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하고 거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과서하고 정반대로 임상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은 이런 치료 원칙을 세우고 환자 개개인마다 맞춤 치료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작은 덜 침습적이고 이제 간단한 방법부터 나중에 이제 좀 더 침습적인 방법으로 이제 보통 접근을 하고요. 환자 개개인마다 어떤 다양한 유연한 접근 방법을 시도해야 됩니다. 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상인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 충전, 이 말씀드렸던 요역동학 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요역동학 검사의 어떤 그런 수치적인 부분입니다. 수치적인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정상인은 이제 이 충만기라고 하죠. 이 방광이 점점 이렇게 소변이 찰 때 이렇게 소변이 충만되는데 그때 방광 내압이 15 이하로 유지가 이제 되게 마련이거든요. 15 이하로 유지되는데 이제 척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15 이하로 유지가 되고 그 유순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 소변이 찼을 때 방광이 이렇게 부드러운 풍선처럼 잘 늘어나는 그 유순도가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순도는 또 20 이하로 이제 20 이상이고 그래서 이제 부드럽고 방광 내압이 낮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척수 장애인분들은 그거보다는 좀 훨씬 높은 수치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방광 누출압이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소변이 이렇게 방광에 찼을 때 어느 순간 이렇게 소변이 차다가 요실금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요실금이 일어나는 그 압력이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상부 요로 손상의 위험이 이제 굉장히 커지거든요. 또 어쨌든 이제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압력의 그 구체적인 수치로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거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면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오시면은 이제 그거는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제 보는 부분입니다. 신경성 방광인데 요실금이 생겼을 때 그거를 요실금을 막겠다고 이제 그냥 수술을 그냥 해버리면 이 고압 방광이 형성되면서 이 콩팥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제 되게 말하자면 이제 운영의 묘가 필요한 그런 경우인데, 제가 그거는 이제 되게 신경 써서 약제 치료도 하고 또 이제 이 수술적인 치료도 하면서 계속 방광 내압을 추적 관찰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좀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대부분의, 왜냐면 이제 이거는 대부분의 그런 척수장애인분들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복압 배뇨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기저귀를 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배를 누르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배의 힘을 이렇게 구부리면서 소변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변을 보는 힘은 두 가지 힘의 합입니다. 방광이 짜주는 힘과 복압인데, 방광이 짜주는 힘이 안 되니까 이제 복압만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조금 비생리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방광도 짜주지만 요도도 같이 눌러줘서 저항을 높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병원에 와서 요 역동학 검사를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복압 배뇨를 할 때 그 방광 내압을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 내압을 측정해서 그게 어느 정도 높지가 않으면 그 방법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대부분 그런 방법을 쓰겠지만, 약을 먹으면서 방광 용적을 어느 정도 늘리고요,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배에 힘을 좀 주면서 소변을 보시되, 잔뇨량이 너무 많이 남거나 또 잔뇨량이 많이 남지 않으면 적어도 하루에 2번 정도는 자가도뇨를 해서 이제 잔뇨를 최대한 제거를 해서 요로 감염이나 고압 방광에 대한 그런 위험도를 낮추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간 현실적으로요. 예. 반드시 이제 복압 배뇨나 할 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요역도 검사를 하고 담당 의사하고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그거를 무작정 배를 누르시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도의 길이 자체가 남자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사실 이제 이제 방광 내압이 심하지 않더라도 여자분들은 이제 뭐 특히 출산을 했거나 하면 이제 뭐 이미 젊은 나이부터 요실금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 신경성 방광 환자들에 대한 그 요실금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현재는 일반 여성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술식에 심플하게 한 15분이면 끝나는 그런 이제 요실금 수술을 해도 상당히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 역시나 이제 그런 이제 요실금 수술을 했을 때 역시나 또 이제 신장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많아서 추적 관찰을 잘 해야 되지만, 말씀드렸듯이 남자 입에선 요실금인 경우가 좀 더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요실금 수술이 성적이 상당히 괜찮다. 70% 이상으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같고요. 그 자꾸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제 자가 도뇨법을 추천한 이유가,
그 유치 방광, 유치 도뇨가, 그러니까 이거를 요도로 가지고 있던 치골리로 이제 가지고 있던 이게 100% 완벽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골리 방광로를 뚫으면 여기를 뚫으면 이게 100% 그럼 고압 방광을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러한 연구들도 많은데요. 의외로 이 치골리 방광로를 설치해서 이제 소변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망가지는 사례가 꽤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이게 완벽한 법은 아니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사실은 할 수 있으면은 자가 도뇨법이 더 최적의 치료법으로 추천이 됩니다. 예, 예. 일단은 제일 많이 느끼시는 게 보통 약간의 미열 그리고 오한을 좀 많이들 호소를 하세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그렇게 열이 좀 나는 것 같고 오한이 있다가도 하루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응급실로 막 달려오시거나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좀 본인 생각에 근데 고열이 나고 38도 이상으로 좀 고열이 나거나 측복부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쪽 옆구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조금 중하게 여기시고 응급실로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세균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약간의 오한이 있거나 열이 조금 나는 것 같다 정도는 그렇게 막 반드시 내가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옆구리가 아프거나 고열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와서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잠깐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미열이 있거나 오한을 느끼시는 경우는 워낙에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하시기에 내가 뭘 이게 좀 지저분하게 해서 또 뭐 열이 나나라고 물론 그러면은 정말로 비위생적으로 하면 이제 심하게 오긴 하지만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루틴대로 똑같이 했는데도 몸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한 번씩 미열이 있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이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많은 양의 수분을 저희는 보통 이제 적어도 1.5리터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적절히 수분을 섭취하고 자꾸 씻어내줘야 이제 요로 감염의 위험이 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 물을 안 드시다 보면은 척수가 안 좋으신 장애인인 분들은 이제 주로 휠체어를 타는 경우가 워낙 많고 몸이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제 돌이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이 요록에 자꾸 돌이 생기고 또 방광 안에도 돌이 생기고 그럼 그 돌 자체가 또 감염이 어떤 그런 소스가 되기 때문에 물을 자꾸 안 드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조합해서 쓰게 됩니다. 핵심적으로 신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압 방광을 저압 방광으로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약제를 복용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손을 눌러서 보시는 그런 방법을 처음부터 혼자 쓰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필요한 검사를 하시고 자가 도뇨법과 적절하게 섞어서 배뇨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소변 보시기 불편하다고 자꾸 물을 안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국이나 찌개를 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분 섭취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1.5리터 이상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1.5리터가 적지 않습니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부지런히 먹어야 1.5리터를 먹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분 섭취하셔야 감염이나 결석 같은 그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1년에 한 번씩은 귀찮아도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필요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병증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